훈련기가 전쟁터에서 F-16을 이겼다고. 2025년 12월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실전 데이터가 펜타곤을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산 T-50 골든 이글 단 4발의 폭탄으로 100%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분석가 사라 맥그리거는 이 데이터를 보고 경악했죠. 10년간 F-16을 몰았던 그녀에게 이건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상사는 명령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폄하하는 보고서를 써라.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조종사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F-16보다 정확했습니다. 사라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경력과 양심,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그녀가 국제 세미나 단상에 올랐을 때 펜타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한 여성 분석가의 용기 있는 선택. 지금부터 그 72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진실된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맥그리거입니다. 수요일 오전 제 이메일함에 공지가 하나 떴습니다. 국제방산 세미나가 다음 주 금요일에 열린다는 내용이었어요. 주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사 동향. 펜타곤과 국방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큰 행사였죠. 저는 세미나 프로그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발견했어요. 발표자 명단에 사라 맥그리거, 주제는 동남아 분쟁 사례 분석.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발표자로 지정된 줄 몰랐거든요. 제임스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령님, 제가 세미나 발표자로 등록된 게 맞나요? 대령이 대답했어요. 맞아, 사라. 내가 T-50TH 보고서 쓰고 있잖아. 그 내용으로 발표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발표라니요. 그것도 일주일 후에. 저는 대령에게 물었어요. 어떤 방향으로 발표하길 원하시나요? 대령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입장을 대변해야지. 한국 무기의 한계를 명확히 짚어주고.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정말로 왔어요. 세미나에서 거짓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것인가. 그날부터 저는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금요일 밤 세미나 전날이 됐어요. 저는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2개의 PPT 파일이 열려 있었죠. 버전 어는 상사가 원하는 발표였습니다. 제목은 T-50TH 과대평가된 훈련기의 한계. 내용은 간단했어요. 태국 작전은 운이 좋았을 뿐이다. 실제 전투력은 제한적이다. 미국 무기가 여전히 우수하다. 버전 B는 제가 쓴 진실이었습니다. 제목은 T-50TH 저평가된 전술 플랫폼의 실전 검증. 내용은 데이터와 증언에 기반했어요. 명중률 100%. 조종사의 긍정적 평가. KAI의 우수한 설계 철학.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세미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저는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어요. 저는 일어나서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 D.C. 의 야경이 보였어요. 국회의사당 돔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저 건물 안에서 수많은 결정이 내려집니다. 법률, 정책, 예산. 그 결정들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저도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 결정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저는 제 공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입대 첫날 선서식에서 저는 오른손을 들고 맹세했어요. 미합 중국 헌법을 수호하고 진실과 정직에 충실하며 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그 맹세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저는 공군을 전역했지만 그 가치는 여전히 제 안에 있어요. 저는 노트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버전 어를 삭제했어요. 휴지통에서도 완전히 지웠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버전 B뿐이었어요. 저는 PPT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확인했죠. 데이터는 정확한가? 그래프는 명확한가? 결론은 논리적인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이건 제가 쓸 수 있는 최선의 발표였어요. 새벽 3시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이 발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사는 분명 화를 낼 겁니다. 동료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을 거라는 것. 설령 경력이 끝나더라도 저는 제 양심에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아침 6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호텔방을 나섰습니다. 세미나장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히 T-50TH에 대한 발표가 아닙니다. 이건 진실에 대한 발표예요. 그리고 저는 진실을 말할 겁니다. 챕터 8 팩트는 편견을 이긴다. 금요일 오전 10시 세미나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펜타곤 관계자, 국방업체 임원, 분석가들. 약 200명쯤 모인 것 같았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 앞 발표자들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었습니다. 11시 30분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음 발표는 사라 맥그리거 분석관입니다. 주제는 동남아 분쟁 사례 분석입니다. 저는 일어나서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청중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맨 앞줄에는 제임스 대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맥그리거입니다. 오늘 태국 캄보디아 분쟁에서 사용된 한국산 항공기 T-50TH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목이 나타났어요. T-50TH 저평가된 전술 플랫폼의 실전 검증.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태국 공군은 T-50TH를 실전에 투입했습니다. 이것이 첫 실전 사례였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폭탄 투하 4발, 명중 4발, 명중률 100%, CP 3m 이하.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정밀 유도무기의 표준 성능입니다. F-16 전투기와 동등한 수준이죠. 청중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물었죠. 한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그 데이터가 정말 믿을 만한가요? 혹시 태국 측의 과장은 아닙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태국 공군의 공식 작전 평가서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확인한 자료죠. 게다가 저는 실제 조종사와 인터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는 조종사 증언이 나타났어요. 익명 처리된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읽었죠. 조종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F-16보다 다루기 쉬웠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네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KAI의 설계 철학에 대한 설명이었죠. 저는 말했습니다. T-50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목적 전술 플랫폼으로 설계됐어요. 다섯 번째 슬라이드에는 T-50의 스펙이 나타났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5, 무장 하드포인트 7개, 레이더 ELM-2032, 링크-16 데이터 링크. 저는 설명했어요. 이건 경전투기 수준의 장비입니다.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는 비용 분석이 있었습니다. T-50TH 한 대 가격 2,500만 달러, F-16 한 대 가격 6천만 달러. 저는 말했죠. 비용 대비 효율성에서 T-50TH가 월등합니다. 일곱 번째 슬라이드에서 저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T-50TH는 저평가된 전술 자산이다. 한국은 조용히 혁신하고 있었다.
미국 국방부는 이를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데이터를 봐야 해요. 한국 무기가 우수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에요. 진실을 외면하면 우리가 뒤처집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청중은 조용했어요. 몇 초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젊은 분석가였어요. 그리고 한 명씩, 두 명씩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청중 절반 이상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제임스 대령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여러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국방업체 임원이 명함을 주면서 말했어요.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우리도 한국 무기 시장을 재평가하고 있어요.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젊은 분석가 한 명이 말했습니다. 사라, 용기 있는 발표였어요. 저도 비슷한 데이터를 봤는데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제 이메일함에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몇몇은 비판적이었지만 데이터를 반박하는 사람은 없었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6년 3월 미국 국방부는 공식 발표를 했어요. T-50계열 훈련기 도입 검토. 비용 효율적인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을 위해. 그리고 저는 국방혁신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제임스 대령은 여전히 제 상사였지만 그는 더 이상 제게 거짓 보고서를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느 봄날 오후 저는 펜타곤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워싱턴 D.C. 왜 하늘이 푸르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이긴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팩트는 편견을 이겨요. 그리고 한국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조용히 확실하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서 T-50이 날고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태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그리고 머지않아 미국에서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선택은 옳았어요. 지금까지 한국산 T-50TH 골든 이글의 실전 검증과 미국 분석가 사라 맥그리거의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태국-캄보디아 국경에서 벌어진 작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방산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검증받은 역사적 순간이었죠. 4발의 폭탄, 100% 명중률, CP 3m 이하의 데이터는 T-50TH가 더 이상 훈련기가 아니라 진정한 전술 플랫폼임을 증명했습니다. 사라 맥그리거는 펜타곤 분석가로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상사의 압박과 동료들의 편견 속에서도 그녀는 데이터에 충실했어요. 거짓 보고서 대신 진실을 선택했고 그 용기는 결국 미국 국방부의 정책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조용히 혁신했습니다. 요란한 홍보 없이 묵묵히 우수한 제품을 만들었죠. 로키드 마틴과의 협력, 모듈화 설계, 비용 효율성. 모든 것이 치밀한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석 달 후 미국 국방부는 T-50계열 훈련기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라는 국방혁신위원회 자문위원이 됐고요. 진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편견은 깨질 수 있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K9 자주포, K 전차, 그리고 이제 T-50.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세계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사라 맥그리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녀는 경력보다 양심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진실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사 동향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 전에는 공군에서 F-16 전투기를 몰았어요. 하늘을 나는 느낌, 조종관을 쥐었을 때의 그 떨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지금은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를 쓰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조종석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컴퓨터를 켰는데 긴급 분류 문서가 하나 도착해 있더군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 작전 보고서. 동남아시아에서는 가끔 이런 소규모 충돌이 있으니 특별할 건 없었죠. 그런데 보고서를 열자마자 제 눈이 한 문장에 꽂혔습니다. 태국 공군이 T-50 골든 이글 훈련기를 실전에 투입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훈련기요? 전쟁터에? 그건 마치 연습용 목검으로 실전에 나가는 것과 같았어요. 훈련기는 조종사를 가르치는 도구입니다. 전투기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한국에서 만든 기종이라니. 저는 한국 무기에 대해 그다지 높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K9 자주포가 좋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항공기는 다른 문제죠. 미국, 러시아, 유럽. 이 세 축이 항공산업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니 더 황당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T-50가 캄보디아 바탐방주 깊숙이 침투해서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F-16 전투기와 함께 편대를 이루어 작전을 수행했다고 적혀 있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분명 태국 측의 과장이거나 아니면 정보가 잘못 전달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점심때쯤 제 상사인 제임스 대령이 제 자리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어요. 사라, 이번 주 안에 한국 방산 수출 동향 보고서 작성해. 특히 T-50 계열 항공기에 대해서. 너도 조종사 출신이니까 기술적인 부분 잘 알 거 아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대령이 덧붙이더군요. 한국 무기들이 요즘 너무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그 한계를 명확히 짚어줘.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사실보다는 미국 방산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쓰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보고서를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군인 시절부터 제 신념은 하나였습니다. 팩트에 충실하라. 감정이나 정치는 배제하라. 데이터가 말하게 하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보고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T-50 골든 이글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만든 초음속 고등훈련기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전 투입이라니. 저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죠. 이 훈련기는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었어요. 설계 단계부터 경공격 능력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다목적 플랫폼이었습니다. 하드포인트에 무장을 장착할 수 있고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며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까지 탑재할 수 있더군요. 이건 훈련기에 탈을 쓴 전투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스펙이 좋은 건 알겠는데 실제로 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종이 위의 성능과 실전은 다릅니다. 저는 F-16을 몰면서 배웠어요. 기체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조종사의 숙련도 작전, 환경, 무장의 정확도 모든 게 합쳐져야 비로소 전투력이 된다는 걸.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상사가 원하는 대로 한국 무기를 폄하하는 보고서를 쓰기 전에 최소한 제대로 된 데이터를 확보하자고. 만약 T-50가 정말 훈련기 수준이라면 데이터가 그걸 증명할 겁니다. 반대로 만약 제 선입견이 틀렸다면 그것도 데이터가 말해주겠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펜타곤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태국 공군의 최근 작전 기록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답은 48시간 안에 올 거예요. 챕터 2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수요일 오후 제 메일함에 암호화된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태국 공군 작전 데이터였어요. 저는 회의실 하나를 예약하고 문을 잠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파일을 열었죠. 첫 페이지에는 작전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골든 스트라이크 작전.
2025년 12월 24일 실행.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데 손이 떨렸어요. T-50 2대가 F-16 4대와 함께 편대를 구성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목표는 캄보디아 바탐방주 반환 지역의 무기 저장 시설. 거리는 태국 국경에서 약 75km 떨어진 곳이었죠. 적 대공망이 존재하는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부터였어요. T-50 한 대당 폭탄 2발씩 총 4발을 투하했는데 4발 모두 목표물을 명중시켰다는 겁니다. CP 원형 공산 오차 수치를 보니 3m 이하였어요. 이건 정밀 유도 무기의 표준 성능이었습니다. 게다가 투하 고도는 7000피트. 대공포 사격권 아니었죠. 위험한 고도에서 정확한 타격을 한 겁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오타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태국 공군의 작전 평가서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T-50에 장착된 무기는 한국산 정밀 유도 폭탄 KGGB였고 이스라엘제 ELM-2032 레이더를 통해 목표물을 식별했으며 링크-16 데이터 링크로 F-16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한 그림이 아니었어요. 훈련기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건 더 이상 훈련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술 항공기였죠. 저는 제가 10년 동안 몰았던 F-16을 떠올렸어요. 그 기체로 정밀 폭격 훈련을 수없이 했습니다. 3m CP를 달성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조종사의 숙련도, 기체의 안정성, 무장의 정확도 모든 게 완벽해야 가능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죠. T-50가 작전 중 캄보디아군의 레이더에 포착됐지만 RWR 레이더 경보 수신기가 즉시 경고를 보냈고 CMDS 위협 대응 살포기를 통해 체프와 플레어를 발사해 미사일 공격을 회피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생존 장비가 제대로 작동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펜타곤 건물 밖으로 워싱턴 D.C.의 겨울 하늘이 보였어요.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데이터를 무시하고 상사가 원하는 대로 보고서를 쓴다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이 데이터를 그대로 보고한다면 상사는 분명 불쾌해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T-50 개발 역사를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더군요. 로키드 마틴과 손잡고 F-16의 설계를 참고했지만 단순한 복제품은 아니었어요. 더 작고 더 가벼우면서도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기체를 만들었죠. 그리고 처음부터 훈련용과 경공격용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저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기술 문서를 읽으면서 감탄했어요. 이 회사는 T-50을 단순한 훈련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전술 자산으로 본 거죠. 그래서 레이더, 전자전 장비, 무장 하드포인트 모든 걸 처음부터 넣었어요. 그 결과 태국,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 이 기종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T-50은 훈련 용도로만 사용됐어요. 실전에 투입된 적은 없었죠. 그런데 2025년 12월 24일 태국 공군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 기체를 전투에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성공했어요. 저는 노트에 메모를 했습니다. 질문 하나. 왜 태국은 F-16만으로 작전을 수행하지 않고 T-50을 함께 투입했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비용 효율성이었죠. F-16 한 대를 띄우는 비용이 T-50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임무 성공률은 비슷하다면 굳이 F-16만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명중률 100%, CP 3m 이하, 생존 장비 정상 작동, 링크-16 데이터 공유 완벽. 이건 어떤 각도로 봐도 성공적인 작전이었어요. 그리고 T-50는 그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사에게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대령님, 태국 작전 데이터를 검토했는데요. T-50의 성능이 예상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임스 대령은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가 물었죠. 얼마나 높은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F-16과 동등한 수준입니다. 대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사라, 내가 데이터를 잘못 본 거 아냐? 한국 훈련기가 F-16급이라고. 그건 말이 안 돼. 저는 보고서를 그의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날 오후 저는 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고서에 담을까? 상사는 분명 이 내용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쓸 수 없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목요일 오전 저는 동료 분석가들과 주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8명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각자의 담당 지역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검토하는 시간이었죠.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태국 캄보디아 분쟁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T-52 작전 성과를 언급했어요. 한국산 훈련기가 실전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했다고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해군 출신 분석가인 마크였죠. 그가 말했습니다. 사라, 농담이지. 한국 무기가 100% 명중률? 그건 데이터 조작 아니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태국 공군의 공식 작전 평가서입니다. 조작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다른 동료인 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대부분 카피캣 아니야? T-50도 F-16 짝퉁이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공동 개발입니다. 로키드 마틴이 참여했어요. 그때 선임 분석가인 데이빗이 말했습니다. 사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아시아 무기들이 우리 무기보다 나을 리 없어. 데이터가 좋게 나왔다면 그건 아마 작전 환경이 쉬웠거나 운이 좋았거나 둘 중 하나야.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회의는 이미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혼자 카페테리아에 앉아 있었어요.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생각했죠. 왜 사람들은 데이터보다 편견을 먼저 믿을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T-50 보고서를 봤을 때 코웃음 쳤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최소한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제 동료들은 확인도 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뉴스를 검색하다가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제한 캄보디아인들이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국방부에 청원서를 제출하며 말했죠. 한국이 판매한 무기가 우리 영토를 폭격하는 데 사용됐다고. 훈련용으로 팔았으면서 왜 공격용으로 쓰이는 걸 막지 않느냐고. 저는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집회 참가자 중 한 여성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고 있었어요. 옆에는 어린아이가 서 있었죠. 자막이 떴습니다. 폭격으로 남편을 잃은 난민 가족.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성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걸린 문제였죠. 한국은 T-50를 훈련기로 팔았어요. 하지만 그 기체는 설계 단계부터 경공격이 가능했습니다. 그럼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무기를 판 한국일까요? 아니면 그걸 전쟁에 사용한 태국일까요? 저는 인터뷰 영상을 더 찾아봤습니다. 캄보디아 피해자 가족의 증언이 나왔어요. 한 남성이 말했습니다. 12월 24일 오전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졌어요. 우리 마을 무기 저장소를 마쳤죠. 하지만 그 옆에는 민가가 있었습니다. 폭발 충격파로 우리 집 지붕이 날아갔어요. 저는 영상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펜타곤 주차장에는 차들이 빼곡히 서 있었어요. 저 차들 안에는 저처럼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겠죠. 우리는 숫자와 그래프를 봅니다. CP 3m, 명중률 100%.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어요. 폭격을 당한 사람, 가족을 잃은 사람. 저는 제 노트북에 메모를 했습니다. T-50는 기술적으로 우수하다 하지만 그 우수함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제 공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첫 솔로 플라이트를 하던 날 조종관을 쥐고 활주로를 달리던 순간 그때 교관이 말했어요. 사라, 내가 모는 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야. 이건 무기야. 책임감을 가져.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F-16을 몰 때도 지금 책상에서 보고서를 쓸 때도 저는 항상 책임감을 생각해요. 제가 쓰는 분석 보고서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된 분석은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지고 그 결정은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제임스 대령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대령님, T-50 보고서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추가 자료를 검토 중입니다. 대령은 1시간 뒤에 답장을 보냈어요. 사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초안 제출. 더 이상 연기는 안 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요일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상사가 원하는 대로 한국 무기를 폄하하는 보고서를 쓸 것인가, 아니면 데이터에 충실한 보고서를 쓸 것인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편견이라는 벽은 정말 높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한국 무기가 우수하다는 데이터를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들의 세계관과 맞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편견은 언젠가 깨집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문제는 그 진실을 누가 먼저 말하느냐는 거였죠. 챕터 4 조종사의 증언. 금요일 아침 저는 사무실에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펜타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제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다. 직접 증언이 필요하다고. 저는 정보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태국 공군 조종사와 인터뷰를 할 수 있는지 물어봤죠. 담당자는 어렵다고 했어요. 태국 군부는 작전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공식 채널을 알아봤어요. 오후 4시쯤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익명의 번호였어요.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보안 화상 회의. 링크를 첨부할 테니 단독으로 접속하라고요. 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노트북을 열고 헤드셋을 썼습니다. 정확히 8시에 링크를 클릭했죠. 화면이 연결되자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남성이 나타났어요. 음성 변조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영어로 말했죠. 당신이 사라 맥그리거 분석관입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태국 공군 제4비행단 401비행대대 소속입니다. 12월 24일 골든 스트라이크 작전에 참여했어요. T-50을 몰았죠. 저는 재빨리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질문을 시작했어요. T-50의 실전 성능은 어땠습니까? 조종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저는 F-16도 몰아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T-50과 더 다루기 쉬웠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죠. F-16보다 쉬웠다고요? 조종사가 설명했어요. T-50는 기체가 작고 가볍습니다. 기동성이 뛰어나죠. 그리고 조종 계통이 매우 직관적이에요. F-16은 강력하지만 무겁습니다. 정밀 폭격을 하려면 더 많은 집중력이 필요하죠. 저는 메모를 하면서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작전 중 위험한 순간은 없었습니까? 조종사가 대답했어요. 캄보디아군 레이더가 우리를 포착했습니다. RWR이 경고를 보냈고 저는 즉시 CMDS를 작동시켰어요. 체프와 플레어가 발사됐고 적 미사일은 빗나갔습니다. 생존 장비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저는 핵심 질문을 했습니다. 왜 F-16만으로 작전을 하지 않고 T-50을 함께 투입했습니까? 조종사가 웃었어요. 비용 때문입니다. F-16 한 대를 띄우는 비용이 T-50보다 2배 이상이에요. 그런데 임무 성공률은 비슷하다면 굳이 F-16만 쓸 이유가 없죠. 게다가 T-50는 유지보수가 훨씬 쉽습니다. 저는 조종사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T-50을 전투기로 추천하시겠습니까? 조종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건 훈련기가 아니에요. 진짜 전술 항공기입니다. 한국이 조용히 대단한 걸 만들었어요. 통화가 끝나고 저는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기체를 몰고 작전을 수행한 조종사가 T-50을 F-16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 거예요. 저는 제 공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첫 F-16 비행 훈련을 받을 때 교관이 말했어요. 사라, 이 기체는 미국 공군의 자랑이야. 세계 최고의 전투기지.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10년 동안 F-16을 몰면서 자부심을 느꼈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다른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기체가 F-16만큼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더 우수할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이건 제 세계관을 흔드는 정보였습니다. 저는 인정하기 싫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몬 F-16보다 한국 훈련기가 낫다고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그리고 조종사의 증언은 더욱 명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왜 저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할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편견 때문이었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미국 무기가 최고라고 믿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 특히 아시아 나라가 미국보다 나은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죠.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K9 자주포로 세계 시장을 휩쓸었어요. K 전차는 터키와 폴란드에 수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T-50은 실전에서 그 능력을 증명했죠. 저는 노트북에 메모를 했습니다. 인정의 고통.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그렇게 이름 붙였어요.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그 사실이 제 믿음과 반대될 때는요. 하지만 저는 분석가입니다. 팩트에 충실해야 하죠. 다음 날 토요일, 저는 사무실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생각을 정리했어요. 월요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상사가 원하는 보고서를 쓸까요? 아니면 진실을 쓸까요? 만약 진실을 쓴다면 제 경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제임스 대령은 분명 화를 낼 겁니다. 동료들은 저를 이상하게 볼 거예요. 하지만 만약 거짓 보고서를 쓴다면 저는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부끄러울 거예요. 저는 공군에서 맹세했습니다. 진실과 정직에 충실하겠다고. 그 맹세를 지금 저버릴 순 없었습니다. 챕터 5 상사의 압박. 월요일 아침 저는 초안을 들고 제임스 대령 사무실로 갔습니다. 노트북 파일에는 2개의 문서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버전 1은 상사가 원하는 내용이었죠. T-50의 한계를 강조하고 미국 무기의 우수성을 부각시키는 보고서. 버전 B는 제가 쓴 진실이었습니다. 데이터와 증언에 기반한 객관적 분석. 대령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죠. 대령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라, 보고서 가져왔어?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버전 B를 화면에 띄웠어요. 대령님 작성했습니다. 대령이 화면을 보더니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0초쯤 지났을까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대령이 물었습니다. 사라, 이게 뭐야? T-50과 F-16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한국 무기 찬양 보고서를 쓰라고 한 적 없는데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태국 공군의 작전평가서와 조종사 증언을 검토한 결과예요. 대령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데이터. 사라, 넌 누구 편이야? 우리는 미국 국방부야. 우리 방산업체들을 생각해야지. 한국한테 시장 뺏기면 어떡해? 저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거짓 보고서는 쓸 수 없습니다. 대령이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그가 창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말했습니다. 사라, 난 널 믿고 이 일을 맡겼어. 내가 조종사 출신이니까 기술적 부분을 잘 알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이건 뭐야? 한국 무기 홍보 책자잖아.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대령님, 저는 팩트만 썼습니다. 과장도 없고 왜곡도 없어요. 만약 이 보고서가 문제라면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대령이 돌아서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사라, 내 경력 생각 안 해? 이 보고서를 그대로 제출하면 위에서 뭐라고 할지 알아? 넌 승진은 물 건너간 거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두려웠어요. 저는 이 직장에서 5년을 일했습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었죠. 대령의 말대로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모든 게 틀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승진과 양심 중 뭐가 더 중요한가? 저는 F-16 조종석에 앉아있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 저는 맹세했습니다. 진실과 정직에 충실하겠다고. 그 맹세를 지금 저버린다면 저는 더 이상 제가 아니에요. 저는 대령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대령님, 저는 거짓말을 쓸 수 없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해요. 만약 이 보고서가 문제가 된다면
저는 책임지겠습니다. 대령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사라, 넌 너무 고지식해.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모든 게 정치야. 팩트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 저는 대답했어요. 그럼 대령님이 보고서를 수정하시죠. 저는 제 이름으로 거짓 보고서를 낼 순 없습니다. 대령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좋아, 내 고집대로 해봐. 하지만 결과는 내가 책임져.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방금 제 경력을 걸었습니다. 상사와 정면으로 부딪혔죠. 이게 옳은 선택일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두 개의 보고서를 다시 봤어요. 버전 A와 버전 B, 거짓과 진실. 저는 버전 A를 삭제했습니다. 휴지통에서도 완전히 지웠어요. 이제 남은 건 버전 B뿐이었습니다. 진실만이 남았죠.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사는 화를 낼 거예요. 동료들은 저를 이상하게 볼 겁니다. 어쩌면 인사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T50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라는 걸. 이건 제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권력에 굽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가? 저는 선택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챕터 UKAI의 설계 철학. 화요일 아침 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T50가 왜 이렇게 우수한지 이해하려면 그 뿌리를 알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펜타곤 기술 도서관에 가서 KAI 관련 자료를 찾았어요.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체 고등훈련기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당시 한국 공군은 노후화된 훈련기를 대체할 필요가 있었죠. 하지만 단순히 외국 기종을 도입하는 대신 한국은 자체 개발을 선택했습니다. KAI는 로키드 마틴과 손을 잡았어요. F-16의 설계를 참고하되 완전히 새로운 기체를 만들었습니다. 더 작고 더 가볍고 더 경제적인 항공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KAI가 처음부터 훈련기로만 쓸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술 문서를 읽으면서 저는 감탄했습니다. KAI 엔지니어들은 T-50을 모듈화 플랫폼으로 설계했어요. 훈련 버전, 경공격 버전, 전자전 버전 모두 같은 기본 구조에서 파생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건 매우 영리한 설계 철학이었죠. 저는 T-50의 스펙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5, 최대 이륙 중량 12,300kg, 무장 하드포인트 7개, 레이더 ELM-2032, 링크-16 데이터 링크. 이건 분명 훈련기 스펙이 아니었어요. 경전투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T-50은 개발 단계부터 수출을 염두에 뒀습니다. 한국 시장만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KAI는 국제 시장이 원하는 기능을 모두 넣었어요. 저비용, 고효율, 다목적. 이 세 가지가 T-50의 핵심이었습니다. 2011년 인도네시아가 첫 수출 고객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라크, 필리핀, 그리고 태국이 도입했죠. 태국은 2015년부터 T-50을 받기 시작해서 현재 14대를 운용하고 있었어요. 저는 태국이 왜 T-50을 선택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답이 나왔어요. 태국 공군은 F-16을 주력 전투기로 운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F-16 조종사를 양성하려면 고등훈련기가 필요했어요. 기존에는 알파제트를 사용했지만 이 기종은 너무 구식이었습니다. 태국은 여러 후보를 검토했어요. 미국의 T-38, 이탈리아의 M-346, 그리고 한국의 T-50. 최종적으로 T-50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좋았으니까요. 저는 비용 분석 자료를 봤습니다. T-50 한 대 가격은 약 2,500만 달러, F-16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하지만 성능은 F-16에 거의 근접했죠. 게다가 유지보수 비용도 낮았습니다. 태국 입장에서는 완벽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KAI는 태국의 T-50을 팔면서 기술 이전도 함께 제공했어요.
태국 기술자들이 한국에 가서 정비 훈련을 받았죠.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장기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저는 KAI의 전략을 분석하면서 놀랐어요. 이 회사는 단순히 좋은 비행기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솔루션은 실전에서 증명됐죠. 2025년 12월 24일 T50는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어요. 4발의 폭탄 모두 명중, 생존 장비 정상 작동, 조종사 만족도 극상.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저한 설계와 엔지니어링의 결과였어요. 저는 노트에 메모를 했습니다. KAI의 성공 요인. 첫째, 명확한 목표 설정. 둘째, 모듈화 설계. 셋째, 비용 효율성. 넷째, 고객 중심 접근. 다섯째, 지속적 기술 개발.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조용히 혁신하고 있었다는 걸. 미국이나 유럽처럼 요란하게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좋은 제품을 만들었죠. 그리고 실전에서 증명했어요. 저는 제 보고서에 이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T50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한국 방산 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 국방부는 이를 주목해야 한다.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를 최종 검토했습니다. 이제 제출만 남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정말로 제 경력이 끝날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D.C.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별은 여전히 거기 있다는 걸.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걸. 진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진실은 여전히 진실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수요일 오전 제 이메일함에 공지가 하나 떴습니다. 국제방산 세미나가 다음 주 금요일에 열린다는 내용이었어요. 주제는 아시아 마이너스 태평양 지역 군사 동향. 펜타곤과 국방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큰 행사였죠. 저는 세미나 프로그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발견했어요. 발표자 명단에 사라 맥그리거, 주제는 동남아 분쟁 사례 분석.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발표자로 지정된 줄 몰랐거든요. 제임스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령님, 제가 세미나 발표자로 등록된 게 맞나요? 대령이 대답했어요. 맞아, 사라, 내가 T50 보고서 쓰고 있잖아. 그 내용으로 발표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발표라니요. 그것도 일주일 후에. 저는 대령에게 물었어요. 어떤 방향으로 발표하길 원하시나요? 대령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입장을 대변해야지. 한국 무기의 한계를 명확히 짚어주고.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정말로 왔어요. 세미나에서 거짓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것인가? 그날부터 저는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금요일 밤 세미나 전날이 됐어요. 저는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2개의 PPT 파일이 열려 있었죠. 버전 1은 상사가 원하는 발표였습니다. 제목은 T50 과대평가된 훈련기의 한계. 내용은 간단했어요. 태국 작전은 운이 좋았을 뿐이다. 실제 전투력은 제한적이다. 미국 무기가 여전히 우수하다. 버전 B는 제가 쓴 진실이었습니다. 제목은 T50 저평가된 전술 플랫폼의 실전 검증. 내용은 데이터와 증언에 기반했어요. 명중률 100%, 조종사의 긍정적 평가, KAI의 우수한 설계 철학.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세미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저는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어요. 저는 일어나서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 D.C.의 야경이 보였어요. 국회의사당 돔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저 건물 안에서 수많은 결정이 내려집니다. 법률, 정책, 예산. 그 결정들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저도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 결정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저는 제 공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입대 첫날 선서식에서 저는 오른손을 들고 맹세했어요. 미합 중국 헌법을 수호하고 진실과 정직에 충실하며 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그 맹세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저는 공군을 전역했지만 그 가치는 여전히 제 안에 있어요.
저는 노트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버전어를 삭제했어요. 휴지통에서도 완전히 지웠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버전 B뿐이었어요. 저는 PPT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확인했죠. 데이터는 정확한가? 그래프는 명확한가? 결론은 논리적인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이건 제가 쓸 수 있는 최선의 발표였어요. 새벽 3시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이 발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사는 분명 화를 낼 겁니다. 동료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을 거라는 것. 설령 경력이 끝나더라도 저는 제 양심에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아침 6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호텔방을 나섰습니다. 세미나장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히 T50에 대한 발표가 아닙니다. 이건 진실에 대한 발표예요. 그리고 저는 진실을 말할 겁니다. 챕터 8 팩트는 편견을 이긴다. 금요일 오전 10시 세미나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펜타곤 관계자, 국방업체 임원, 분석가들 약 200명쯤 모인 것 같았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 앞 발표자들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었습니다. 11시 30분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음 발표는 사라 맥그리거 분석관입니다. 주제는 동남아 분쟁 사례 분석입니다. 저는 일어나서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청중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맨 앞줄에는 제임스 대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맥그리거입니다. 오늘 태국 캄보디아 분쟁에서 사용된 한국산 항공기 T-50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목이 나타났어요. T-50 저평가된 전술 플랫폼의 실전. 검증.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태국 공군은 T-50를 실전에 투입했습니다. 이것이 첫 실전 사례였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폭탄 투하 4발, 명중 4발, 명중률 100%, CP 3m 이하.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정밀 유도 무기의 표준 성능입니다. F-16 전투기와 동등한 수준이죠. 청중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물었죠. 한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그 데이터가 정말 믿을 만한가요? 혹시 태국 측의 과장은 아닙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태국 공군의 공식 작전 평가서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확인한 자료죠. 게다가 저는 실제 조종사와 인터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는 조종사 증언이 나타났어요. 익명 처리된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읽었죠. 조종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F-16보다 다루기 쉬웠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네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KAI의 설계 철학에 대한 설명이었죠. 저는 말했습니다. T-50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목적 전술 플랫폼으로 설계됐어요. 다섯 번째 슬라이드에는 T-50의 스펙이 나타났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5, 무장 하드포인트 7개, 레이더 ELM-2032, 링크-16 데이터 링크. 저는 설명했어요. 이건 경전투기 수준의 장비입니다.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는 비용 분석이 있었습니다. T-50 한 대 가격 2,500만 달러, F-16 한 대 가격 6천만 달러. 저는 말했죠. 비용 대비 효율성에서 T-50가 월등합니다. 일곱 번째 슬라이드에서 저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T-50는 저평가된 전술 자산이다. 한국은 조용히 혁신하고 있었다. 미국 국방부는 이를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데이터를 봐야 해요. 한국 무기가 우수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에요. 진실을 외면하면 우리가 뒤처집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청중은 조용했어요.
몇 초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젊은 분석가였어요. 그리고 한 명씩, 두 명씩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청중 절반 이상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제임스 대령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여러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국방업체 임원이 명함을 주면서 말했어요.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우리도 한국 무기 시장을 재평가하고 있어요.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젊은 분석가 한 명이 말했습니다. 살아, 용기 있는 발표였어요. 저도 비슷한 데이터를 봤는데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제 이메일함에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몇몇은 비판적이었지만 데이터를 반박하는 사람은 없었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6년 3월 미국 국방부는 공식 발표를 했어요. T-50계열 훈련기 도입 검토, 비용 효율적인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을 위해. 그리고 저는 국방혁신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제임스 대령은 여전히 제 상사였지만 그는 더 이상 제게 거짓 보고서를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느 봄날 오후 저는 펜타곤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워싱턴 D.C. 왜 하늘이 푸르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이긴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팩트는 편견을 이겨요. 그리고 한국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조용히 확실하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서 T-50이 날고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태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그리고 머지않아 미국에서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선택은 옳았어요. 지금까지 한국산 T-50 골든 이글의 실전 검증과 미국 분석가 사라 맥그리거의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서 벌어진 작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방산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검증받은 역사적 순간이었죠. 4발의 폭탄, 100% 명중률, CP 3m 이하. 이 데이터는 T-50가 더 이상 훈련기가 아니라 진정한 전술 플랫폼임을 증명했습니다. 사라 맥그리거는 펜타곤 분석가로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상사의 압박과 동료들의 편견 속에서도 그녀는 데이터에 충실했어요. 거짓 보고서 대신 진실을 선택했고 그 용기는 결국 미국 국방부의 정책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조용히 혁신했습니다. 요란한 홍보 없이 묵묵히 우수한 제품을 만들었죠. 로키드 마틴과의 협력, 모듈화 설계, 비용 효율성, 모든 것이 치밀한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석 달 후 미국 국방부는 T-50계열 훈련기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라는 국방혁신위원회 자문위원이 됐고요. 진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편견은 깨질 수 있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K9 자주포, K 전차, 그리고 이제 T-50.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세계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사라 맥그리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녀는 경력보다 양심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진실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